안녕하세요. 군고구마를 먹는 추운 계절이 오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에게 참 군고구마를 맛있게 구워줬던 사람이죠. 오늘은 그 사람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늦은 나이 인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시어머니는 반대했지만 남편 또한 결혼 적령기에 비해 꽤나 많은 나이였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태도에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시집을 먼저 간 친구들이 원래 시자에 시금치도 안 먹는 거라며 저에게 얘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시집이란 그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결혼을 하자마자 지극한 효심에 깊었던 남편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자고 했고 나이에 비해 이뤄놓은 것이 많지 않은 남편이었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전셋집에 시어머니를 모시자고 하는 거였어요. 가뜩이나 좁은 집에서 이렇게 세 식구 사는 게 처음엔 숨막힐 것 같은 마음이 들었고 이게 맞나 싶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하는 결혼이라 난 우리 신혼생활 좀 즐기고 싶은데 꼭 어머님을 모셔야 해? 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서. 난 꼭 모시고 살고 싶어.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도 안 계시고 나 하나 바라보고 사셨는데 어떻게 혼자 사시게 해? 말씀만 세게 하시지 얼마나 마음 여리신 분인데. 내가 자기 신경 안 쓰이게 그렇게 할 테니까 엄마 모시고 살자. 부탁할게. 그리고 일단 엄마랑 나랑 살고 있는 집 보증금 정리하면 이 정도 금액 될 텐데 이 돈으로 적금도 들면 좋잖아. 당신이 정 원한다면 어쩔 수 없지. 딴 것도 아니고 어머니 모시자는 일인데 내가 어떻게 무작정 반대하겠어. 알겠어. 역시 마음이 정말 따뜻하다니까. 당신한테 나 정말 잘할 테니까 지켜봐줘.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나려고 내가 결혼이 늦었나 봐. 아마 당신 아니었으면 난 결혼도 못했겠지? 고마워. 이런 노총각 구제해줘서 내가 더 잘할게. 근데 나 혼자 살던 집이라 괜찮겠어? 당신 보고 집을 해오라는 소린 아니지만 그래도 당신네 집이랑 마찬가지로 그리 크진 않을 텐데 어머님이 오히려 답답해 하시지 않을까 걱정이네. 뭐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상관없지만. 안 그러시지. 우리가 집도 장만 못했는데 오히려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이 기회에 너도 점수 좀 따면 좋잖아.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단둘이 지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남편이 저렇게 원하니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 살면 얼마나 사시겠어 라는 생각으로 좋은 며느리가 되자라는 마음을 갖고 시작한 일이었어요. 어렸을 때 일찍 부모님을 여의었기 때문에 후회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를 썩 내켜하지 않은 시어머니였지만 그래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한구석에 있었고 처음엔 파이팅이 넘쳤어요. 또한 어린 나이도 아니었고 이 나이에 인연을 만난 것이 그저 감사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별로 재고 따지지 않은 결혼이었습니다. 어머, 늦은 나이에 결혼하면서 시어머니까지 모셔? 게다가 홀어머니라니. 너 고생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니네 엄마 살아 있었어 봐. 어디 이런 결혼 시키겠니? 그리고 네가 돈을 좀 잘 벌어? 너무 아깝다 네가. 친구로서 말리고 싶어. 에이 그래도 남편이 외동이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 가뜩이나 나 탐탁치 않아 하시는데 같이 살 부대끼면서 잘 지내고 싶어. 처음엔 마음에 안 드셨어도 아마 나중엔 우리 며느리 할걸? 꼭 그렇게 만들고 말 거야. 그리고 네 말대로 엄마도 안 계신데 엄마라고 생각하고 살지 뭐.
나중에 후회하는 일 만드는 것보다 그냥 좋게 잘 지내고 싶어. 열정 보기 좋네. 꼭 그 마음 변치 말고 지냈으면 좋겠다. 내가 말했지? 시자들은 멀리하는 게 제격이라고. 네가 아직 새댁이라 잘 몰라서 그래. 진짜 시자는 시자야. 내 말 명심해. 가뜩이나 잘해주시지도 않는데 꼭 경계하란 말이야. 그래 알지. 네가 시집살이 좀 당했냐? 내가 그래도 한번 헤쳐나가 볼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뭐.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동거가 시작되었고 처음부터 저를 썩 내켜하지 않으시는 분이어서 그런지 같이 살아도 어머님은 전혀 곁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저 아들밖에 모르는 바보였고 제가 혹시라도 아들한테 조금이라도 해코지를 할까봐 늘 감시하는 느낌까지 주는 분이었죠. 구속 없이 자유롭게 살다가 매번 감시를 당하는 것 같은 느낌에 숨이 막히는 때였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제 마음을 다스렸고 친정 엄마라고 생각하자 후회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젯밤에 뭘 그렇게 둘이 얘기하느라 새벽까지 앉아? 그렇게 할 말이 많냐? 대철이 아침에 출근해야 하는데 어쩜 그리 철딱서니가 없어? 넌 너만 생각하지? 대철이 피곤하게 하려거든 당장 갈라서. 대철이는 내가 케어하면 되니까. 네? 어머님, 그게 며느리한테 할 소리예요? 아니 그리고 가족이 된 지 이제 몇 달 됐는데 이제 좀 저한테 마음 열어주세요. 내가 너한테 마음을 어떻게 여니? 40줄이 다 돼가도록 시집도 못 가고 우리 아들 하나 잡아다 팔 잡히려고 하는 너를 어떻게 예쁘게 보냔 말이야. 우리 아들은 너 아니어도 20대 30대 여자들 줄을 섰어. 그거 아냐? 남자는 나이가 들면 중후한 맛이라도 있지. 여자는 나이 들면 애를 잘 낳기를 하냐? 아니면 얼굴이 곱기를 하냐?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네요. 어머니 눈엔 당연히 아들이 최고인 거 알겠는데 객관적으로 20대 30대는 너무하죠. 이 사람 나이가 있는데 대철 씨도 저 만난 게 다행이죠. 어머님은 참 객관적이지 못하시네요. 그리고 제가 대철 씨 잡아서 팔자를 피긴요. 이렇게 말하긴 뭐한데 저 벌만큼 벌어요. 어머님 그러니까 그런 생각 버리세요. 뭐? 너 지금 우리 대철이가 너 아니면 장가도 못 간다는 거야? 이게 어디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을 깔아문 게?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깔아뭉개시니 하는 말씀이에요. 저랑 대철 씨랑 좋은 인연이라고요. 그리고 대철 씨 어머님이시기 때문에 잘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없어지지 않게 어머님도 좀 마음 좀 열어주세요. 저도 한 성격하는 며느리였기 때문에 가끔 시어머니가 심하게 몰아붙일 때는 한마디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 덕에 시어머니도 슬금슬금 제 눈치를 보시기도 하였고 나름 박터지게 싸우기도 하고 또 너무했나 싶으면 죄송해하기도 하는 시댁살이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싸울 것 같지도 않은 남편과 싸우게 되는 날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항상 거짓없이 선했던 남편에게 제가 제대로 실망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인간성 하나 보고 결혼을 한 것이었는데 남편에게 신뢰가 깨져버리니 참 어떤 말도 할 것 없이 슬프더라고요. 뭐? 그 보증금을 다 썼다고? 아니 집 뺀 지 얼마나 됐다고 그 많은 돈을 다 써. 그리고 우리 이제 부부인데 왜 나랑 상의도 없이. 물론 그 돈에 내 지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당신이랑 어머님이 여기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데 나한테 그 보증금에 대한 얘기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 좀 당황스럽다. 어디다 썼어? 아, 후배가 너무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꺼줬지. 나 거절 잘 못하는 거 알잖아. 어렸을 때부터 친한 후배인데 어떻게 모른 척해? 뻔히 나 당신 집으로 이사 들어오는 거 아는데 상의 못해서 미안해. 당신이 당연히 안 된다고 할 줄 알아서. 당연히 안 된다고 할 줄 알면 더 정확히 날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어이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진짜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한 번만 봐주라. 후배한테 닥달해서 그 돈 꼭 받아낼게. 그러니까 화 풀어. 돈은 당연히 받아내는 건데 난 당신 태도에 대해 얘기하는 거야. 진짜 너무 실망스럽다. 내가 꼭 허수아비 같아. 상의도 없이 그 큰 돈을 빌려줬다는 말에 참 어이가 없으면서도 이럴 거면 나랑 결혼을 왜 했나 싶었어요. 우리 미래를 위해 적금을 넣겠다고 하더니 그렇게 뒤에서 남에게 돈을 꺼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렇지만 이미 벌어진 일 어쩔 수가 없었고 그렇게 제 화를 다스리며 이번 한 번만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남편의 말은 거짓말이었고 그 돈을 시어머니에게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의 고소권 합의금으로 말이죠. 사실 어머님은 정말 드세다 못해 억센 분이셨고 입만 열면 동네 사람들과 감정 싸움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날도 찜질방에 놀러 갔다가 동네 아주머니와 옥신각신 말다툼을 하다 시어머니는 분에 못 이겨 그 아주머니에게 무력을 썼고 그렇게 합의금으로 집 전체 보증금을 주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갈 곳이 없어지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던 거죠. 아유, 저 여편네 모시고 살기 힘들지? 새댁도 진짜 성격 무던한가 봐. 저런 여편네랑 어떻게 살아? 신기하네. 아, 예, 근데 나름 좋으세요. 저희 어머님에 대해 잘 아시나 봐요. 저희 결혼식에서 뵌 것 같기도 하고. 잘 알지. 내가 그냥 그 여편네 아들 봐서 결혼식은 갔다만. 아들이 불쌍하지. 평생을 지 엄마 뒷바라지에. 아니다. 어쨌든 새댁도 보통은 아닌가 봐. 저런 시어머니 모시고 있는 거 보면. 그래도 아들은 착하니까 뭐. 잘 살아봐. 아주머니의 눈빛이 저를 참 안쓰럽게 바라보는 눈빛이었지만 그땐 미처 알지 못했어요. 그 뒤에도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것을요. 이 사실을 전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시어머니 지인으로부터 듣게 되었고 그분은 오히려 제가 몰랐던 사실이라고 하자 저에게 본인이 말했다고 하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이 엄청난 비밀을 숨긴 남편과 시어머니를 어떡할까 싶었어요. 진짜 기막힌다. 두 분이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저를 속여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가 그리 당당하다고 구박하신 거예요? 미안해. 그래도 엄마 깜빵 가게 할 순 없잖아. 그 아주머니가 엄마 속을 긁었대. 막 남편 자랑하면서. 엄마가 오죽하면 그랬겠어? 가뜩이나 아빠 먼저 떠나보내고 힘드셨을 엄마인데 참고 참았던 게 그날 터진 거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어렸을 적 부모를 잃은 제 앞에서 아빠가 먼저 떠나셔서 엄마가 절이 됐다는 말이 와닿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핑계처럼 들리기도 했고 남편은 저에게 한 번만 봐달라며 사정을 하였지만 어머님은 표정부터가 아주 매섭고 반성이 없었습니다. 그래, 솔직히 얘기했으면
이해가 가지. 근데 나한테 적금 들었다고 하고, 또 들키니까 후배 꺼줬다고 하고, 어머님이 얘기 좀 해보세요. 저랑 대철 씨 이혼하라고도 하셨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사시려고 그런 큰 소리를 치신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넌 뭐가 그리 깨끗해서 우리 아들을 쥐잡듯 잡아? 잘난 것도 없는 게 집 하나 있다고 유세 떤다. 고작 천세 살면서. 그리고 너 막말로 대철이 아니었으면 시집도 못 갔잖아 평생. 안 그러냐? 어머님은 정말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없으시죠? 진짜 너무하시네요. 항상 당당하시고 뭐가 그리 잘나셔서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지. 저 정말 열심히 살았고 착실하게 지금까지 올라왔어요. 고작 나이 좀 많은 게 흠인가요? 그럼 대철 씨는요? 대철 씨가 저보다 6살이나 많은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일 얘기하면 어머님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어요. 대철엔 잘못 없다고 이해해달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끝까지 어머님은 뻔뻔하시군요. 뭐라고? 너도 나한테 맞고 싶냐? 그래,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뭐 내쫓겠다고? 어디 마음대로 해봐. 아, 엄마, 그만해요. 여보, 내가 사과할게. 미안해. 엄마가 원래 자존심이 강하셔서 사과 못 하시는 거 알잖아. 이해 좀 해줘. 시어머니는 그 말씀을 하시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고, 정말 같이 살고 있지만 진짜 너무 싫더라고요. 인정하지 않는 태도하며 말투, 그리고 끝까지 저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엄포를 놓으시는 저 모습. 제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마구 쏟아졌어요.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은 많은 위로를 해주었지만 그 순간 남편마저 똑같이 보여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당시까지 제 사전엔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는 남편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일이 이렇게까지 되자 시어머니에게 후회하지 않도록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적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진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뭐든 너랑 상의했어야 하는데 네가 우리 엄마 이상하게 볼까봐 겁도 나고 또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기도 했어. 그리고 이 나이 먹도록 집 하나 장만 못하는데 이런 일까지 있다고 해봐. 네가 얼마나 우리 집에 실망하겠어? 내 마음 조금도 이해 못하겠어? 다 너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진짜 마지막이야? 다른 거 혹시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있으면 지금 말해. 나중에 들키면 정말 용서 안 해. 아, 전혀 없지. 이제 숨기는 거 없으니까 화 풀어. 내가 살면서 정말 다 갚을게. 평생 충성하면서 진짜 잘할 거야. 그래, 당신 말 이번 한 번만 믿을게. 만약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나한테 거짓말 하는 거 있으면 그땐 끝인 줄 알아. 당연하지. 절대 당신 속일 일 없을 거야. 고마워. 이렇게 마음 풀어줘서. 역시 당신 마음은 바다와도 같다니까. 저에게 미안해하지 않는 시어머니는 너무 미웠지만 아들인 남편이 이렇게 사과를 하니 마음이 풀어졌어요. 아무래도 남편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했겠죠. 그 일이 있고 시어머니와 껄끄러운 건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나름 잘 지내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 분이니 저 역시 노력은 거기서 멈추게 되었고 그저 제 일만 열심히 하고 남편과 행복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앞만 보고 달렸어요. 그렇다고 시어머니를 없는 사람 취급한 건 아니고
그저 잘 보이기 위한 노력을 덜했을 뿐 나름 최선을 다했답니다. 원래도 워커홀릭인데다 세 식구가 좁은 집에서 사는 것이 좀 그래서 더욱더 일에 매달렸어요. 디자인과를 나와 프리랜서였던 저는 하는 만큼 벌었기 때문에 휴일 없이 악착같이 일을 했고 그 덕분에 8년 만에 제대로 된 신혼집을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기 좋게 2억 9천에 매매한 집이 부동산가 폭등으로 5억까지 올라 5억짜리 집이 되면서 이제 내 인생 정말 피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독하다 너. 어떻게 집까지. 근데 그럴 줄 알았어. 너 같은 애가 집도 사는 거지. 정말 대단해. 대철 씨도 좋아하지? 대철 씨는 무슨 복이 있어서 그 나이에 너를 만나 이렇게 인생이 피냐? 솔직히 대철 씨가 널 잡은 게 땡 잡은 거지. 아니야. 남편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식구도 없는 나를 옆에서 지켜주고 감싸주는 게 제일 큰 거지. 뭐 능력 있고 돈 많으면 단가? 나같이 외로운 사람은 대철 씨처럼 다정다감한 사람을 만나야 해. 그러니까 우린 잘 만난 거지. 부럽냐? 그래, 부러워서 그런다. 그나저나 집 도배는 다시 한다고 했지? 내가 아는 분 소개해 줄까? 그래도 아는 분이 낫잖아. 그럼 나야 좋지. 그래, 도배랑 장판 새로 해야 하는데 잘 됐다. 내가 인테리어 끝내고 정리 좀 되면 한턱 쏠게. 그렇게 친구에게 소개를 받아 한 시공업체 도배 기사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께 꼼꼼히 저희 집 도배를 부탁드렸어요. 동네에서 워낙 도배를 많이 해보신 분이기도 하고, 이리저리 업체를 알아보는 것 또한 여간 보통 일이 아니라 바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도배가 끝날 무렵 인사도 드리고 집 좀 점검할 겸 집에 들렀는데 그날 저에겐 되돌릴 수 없는 날이 되었답니다. 그 도배 기사님의 한마디에 저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고 그로 인해 지금의 제 가치관 또한 변하게 되는 계기였으니까요. 저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모님, 시어머니 믿지 말고 꼭 해봐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니까. 네? 저희 시어머니를 아세요? 아니 어떻게... 그리고 무슨 말씀이신지 그냥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무래도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사모님은 아시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이죠. 지난번에 신랑분이랑 시어머니라고 하면서 같이 종종 여기 왔었잖아요. 저도 그때 딱 알게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참... 8년 만에 장만한 5억 신혼집에서 시공을 마친 도배 기사님이 저에게 의문의 녹화본을 슬쩍 건네주는데 전 그 영상을 보고 그 즉시 생각할 겨를도 없이 112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어마어마했고 저 역시 충격에 아찔한 정신이었어요. 네가 감히 날 신고를 해? 네가 무슨 근거로 날 신고를 해? 저 대철이랑 살면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곤란에 빠뜨려? 어머님이 지은 죄는 받으셔야죠. 어떻게 그런 행동들을 하고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대철 씨를 위해서라도 조사 받으세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아니 그리고 증거 있어? 네가 뭘 한다고 나서? 여자가 드색이나 해가지고. 아고 조용히 하세요. 다 증거 확보했으니까. 참 나이 드신 양반이 창피한 줄 아셔야지. 어디 와서 큰 소리예요? 네? 그 증거 나도 좀 보여줘요. 아니 나라는 증거 있어? 아주 쌍으로 사람 하나 잡는 거 아주 우습네. 야,
너 때문이야. 진짜 가지가지 하시네요. 어머님 하면 가지밖에 안 떠올라요. 하도 가지가지 하셔서. 사람이 어떻게 그리 뻔뻔해요? 이게 누굴 농락하나? 나 아니라니까. 아우, 억울해서 대한민국에 못 살겠네. 형사님, 저 아니라고요. 얘가 오해한 거라고요. 사실 그 도배기사님이 보여주신 녹화본은 어머님이 인테리어를 하는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비싼 자재들을 골라서 가지고 나오는 모습이었고, 하도 물건들이 없어지자 도배기사님이 인테리어를 할 때 CCTV를 슬쩍 달아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덜미가 잡힌 시어머니였고요. 저희 집 인테리어를 해주신 도배기사님뿐만 아니라 이 근방에서 리모델링하는 집을 맡은 기사님들이 하나같이 범인을 잡아야 한다며 입을 모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범인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정확히 얼굴이 찍혔고 아무렇지 않게 물건들을 스리슬쩍 가지고 나가는 시어머니였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가져가는 틈에 정말 훔치는 줄도 몰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었고 그 모습을 보니 더욱더 소름이 끼쳤어요. 신고할까 말까 망설였어요. 일단 사모님은 아예 모르시는 것 같아서 먼저 보여드린 거예요. 계속 시공하면서도 말씀을 먼저 드릴까 했는데 이제야 말하게 됐네요. 어쨌든 아주머니께서 반성을 하신다면 저희도 선처할 의향은 있습니다. 뭘 선처야? 내가 훔친 거 봤어? 아주 사람을 잡아도 유분수지.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요? 기사 양반, 말 똑바로 해. 아니 아줌마, 증거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걸렸으면 창피한 줄 알아야지. 아줌마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이렇게 발뺌할 게 아니라 증거까지 다 있다는데 어쩜 이리 뻔뻔해요? 인생 헛사셨네. 뭐야? 네가 뭔데 나보고 헛살았다 말아야? 나 명예훼손으로 다 고소할 거니까 그리 알아. 감히 날 도둑 취급해? 같이 경찰서에 간 기사님에게도 큰 소리를 치는 어머님을 보고 정말 답도 없는 노인네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112에 신고를 하자 시어머니는 분노를 하였고 경찰서에서 알게 된 사실 하나는 시어머니가 무려 정가 사범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정말 당황스러웠고 어이가 없었지만 더 황당했던 건 저를 탓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전 사실 남편이 정말 큰 충격에 빠질까봐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던 찰나였거든요. 그러나 남편은 원래도 어머님의 도벽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한 저를 나무라는 모양새였어요. 황당하지 않나요? 엄마가 적적해서 좀 물건들 좀 팔아먹은 거 가지고 그걸 신고해? 솔직히 너는 개입된 일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시어머니를 신고할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엄마가 지금 연세에 또 깜빵에 가셔봐. 버틸 수냐 있겠냐고. 너 너무한다. 그래서 나한테 어머님 정가 사범인 거 숨겼니? 내가 말했지? 나한테 숨기는 거 없이 모조리 오픈하라고. 근데 이 큰 걸 숨기다니. 진짜 당신도 어머님이랑 한통속이야. 어머님이 저렇게 정가까지 있으면 더더욱 행실을 조심시켰어야지. 그리고 지난번 고소건도 그래. 한두 번 아니었던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는 당신이고. 참 대단하다, 두 모자.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으면 도둑질을 했겠어? 그리고 그 정가는
다 살기 힘들 때 먹고 살려고 절도한 거야. 불쌍한 거지.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악착같이 날 먹여 살리려고 고생하신 거라고. 그게 다 절도였지만 그래도 안쓰럽지 않아? 먹고 살기 힘들다고 절도하지 않아. 그리고 저번에 무력 쓴 건 뭐고? 어머님 그냥 성격이고 천성이야. 주변에서 아무도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해주니 이런 꼴이 나지. 당신도 책임 있어. 매번 그렇게 뒷수습을 해줄 게 아니라 어머님을 못하게 했어야지. 예, 대철아. 너 가진 돈 있지? 이 사람들한테 합의해주고 나 좀 꺼내줘라. 어디 이것들이 사람을 함부로 쳐넣어? 죄송한 줄 아셔야죠. 진짜 전 이런 모습이 더 싫은 거예요. 어떻게 사람 낯짝이 그리 두꺼울 수가 있어요? 참 대단하시네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어머님을 두둔했고, 남편의 말과는 다르게 시어머니의 절도는 대부분 무력 행사와 절도였어요. 젊었을 적 버릇 개 못 준다는 말이 딱 맞았고, 그렇게 깜빵을 4번이나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절도를 또 저질렀던 거예요. 더 웃겼던 건 시어머니는 반성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신고한 것에 대해 분개만 할 뿐이었죠. 정말 갱생불가의 인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께 피해를 받은 여러 기사님들은 반성하지 않는 어머님에게 합의는 없다고 하시며 제대로 벌을 받으라고 하셨고, 저 역시 그런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시어머니와 함께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이 늙은 노인네가 그저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다들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가 제일 나빠. 이때다 싶어가지고 시애미를 고소해? 나쁜 것 같으니라고. 지는 얼마나 깨끗하다고 감히 날 고소해? 넌 내 며느리 될 자격도 없어. 저도 어머니 며느리 사퇴하겠습니다. 벌 달게 받으시고, 대철 씨가 왜 그 나이 되도록 한 푼도 못 모았는지 알겠네요. 늘 어머님 합의금을 갚느라 등골이 휘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어머니를 감싸네요. 아들 하나 정말 잘 키우셨어요. 그 아들이랑 100년 해로 하시고 전 이만 빠져드릴 테니 벌 달게 받고 나오세요. 그럼 이만 더 이상 엮이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정말 소름이 돋고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오지만 이것 또한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이겠죠.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솔직히 당신만 아니었으면 엄마 저렇게 되지도 않았는데 어쩜 당신이 큰 소리를 쳐? 착각 마. CCTV에 어머님 얼굴 다 찍혔고 나 아니었어도 기사님들이 신고했을 거야. 그리고 당신도 어머님을 끊어내긴 힘들겠지. 이혼해. 나한테 거짓말도 한 당신 신뢰 다 깨졌어. 지금처럼 그냥 누구한테 피해 끼치지 말고 어머님이랑 둘이 살아. 와, 진짜 독하다. 부모가 없어서 그런가? 아주 부모를 이해 못하는구나. 이런 걸 다 따지고 결혼했어야 했는데. 뭐? 진짜 말 막한다. 그래, 이제 안 볼 사이라 이거지? 이럴 때 천성이 드러나는 거야. 당신 천성 잘 봤어. 이만 끝내자. 전 이 말을 마치고 경찰서를 빠져나왔고, 어머님은 그제야 기사님들에게 합의를 요청했지만, 처음부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준 어머님을 기사님들은 용서하지 않았죠. 결국엔 징역 10년형이 떨어졌는데, 동종 전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되었거든요.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어머님을 빼내야겠다고 저에게 사정하며 합의금을 요청했지만 칼같이 거절하였고 결국 남편 또한 어머님을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어요.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된 것이었고, 남편은 저에게 정말 뻔뻔하게도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이혼해 줄게. 그래도 순순히 못 물러나지.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재산 분할을 요청할 수 있다던데? 그거 할 거야. 진짜 뻔뻔하다. 당신이 나한테 재산 분할을 어떻게 신청해? 나랑 살면서 그저 당신 밥벌이밖에 안 했잖아. 이 집도 내가 벌어서 장만한 건데 당신이 뭔데 재산 분할을 신청하냐고. 뻔뻔해 정말. 그래,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남아있는 정마저 털리게 하는구나. 절대 가만 안 있어. 두고 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누가 이기나. 이혼하자고 한 걸 후회하게 해줄게. 너같이 부모도 모르고 날뛰는 애,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한번 해보자. 그렇게 남편은 저에게 재산 분할을 신청했고, 전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전가 사실을 숨기고 저와 결혼을 한 것이었고, 이로 인해 이혼까지 간 것이니 말이죠. 참 이혼 소송을 하면서 느낀 것이 한국 법은 조금 억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남편은 이 집 재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었지만 법원에선 분할을 하라는 판결이 떨어졌어요. 정말 억울하여 항소까지 했지만 비율이 줄어들었을 뿐 분할을 해줘야 한다는 거였어요. 제 재산의 20%를 분할해 주라는 판결이었고, 제가 집을 2억 9천에 매매했기 때문에 남편은 5,8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엄청 억울했지만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듯 남편은 저에게 막대하게 위자료를 줘야 했어요. 7천만 원이라는 위자료였는데 혼인의 파탄 사유가 명백히 남편에게 있고 시어머니의 전가 사실을 숨겼으니 저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입혔다는 게 명백했거든요. 그로 인해 남편이 저에게 청구한 재산 분할은 하나만 난 결과였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니? 고맙다. 이제 당신한테 미련 하나 없어. 늦은 나이에 결혼은 왜 해가지고 그냥 살던 대로 살걸. 미안해. 이렇게라도 해야 네가 떠나지 않을 것 같아서 꼬장 한번 부려본 건데. 어찌됐건 결과가 이렇게 되었네. 위자료 입금해. 대출이라도 받아서 말이야. 그리고 평생 어머님 뒤치다꺼리 하면서 살아. 그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릇에 어울리니까. 날 담을 수 없는 그릇이었지 당신은.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하기도 하면서 미련하기 그지없다. 우리 사이에 애가 없어서 천만 다행인 것 같아. 누구 신세 망치지 말고 혼자 어머님 봉양하며 잘 살아봐. 그게 남편과 마지막이었어요. 남편은 돈이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깔끔하게 위자료를 보냈더라고요. 아무래도 대출을 받은 것 같았고 전 그리고 곧바로 이사를 하여 새로운 집에서 새 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제 집에서 나간 남편은 원룸 하나 얻어서 시어머니의 옷바르지를 하고 있다는데 정말 대단한 효심났다고 생각했어요. 충격을 안 받았다고 하기엔 너무 큰 타격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벗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대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저렇게 추잡하게 늙어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전 집 앞에 조그마한 사무실을 얻어 디자인 회사를 조그맣게 차렸습니다. 일이라도 푸지게 해보자라는 마음에서 말이에요. 오히려 잊으려고 악착같이 일에만 매달린 결과
지금은 12명의 직원을 거느린 작은 회사까지 성장했어요. 눈꽃을 새 없는 바쁜 나날이지만 오늘같이 추운 날 전 남편이 한번 생각이 나서 글을 써봅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저희 가족에게 상처를 안겨줬던 시모를 고발하려고 사연을 신청하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정확히 저번 달 8월에 시부모님이 평창동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원래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는데 전원주택 생활을 하고 싶다며 살던 곳을 정리한 뒤 평창동으로 옮기게 되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던 일들인데 어느 날 시모가 저희 엄마가 장사하시는 식당에 찾아오셨어요. 평소에 저희 집안 무시하시던 시모가 무슨 이유 때문에 식당에 왔는지 알 수 없던 저는 경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도와서 식당을 함께 운영했기 때문에 그동안 시모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왔는지 전부 다 지켜봐서 아침부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였는지 차가운 말투로 시모에게 무슨 일 때문에 찾아왔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보통은 아침 식사를 하러 왔냐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게 당연하지만 시모는 저희 엄마 가게에서 단 한 번도 식사를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 이유는 황당하게도 손바닥만한 가게에서 만드는 음식의 질이 떨어질 것 같다면서 자기 입을 버리고 싶지 않다고 대놓고 무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식사를 권하지 않았고 시모도 식당을 찾아온 적은 없었는데 아침부터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건 엄마에게 부탁할 게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용건부터 꺼내놓는 게 눈치가 보였는지 장사는 잘 되고 있냐는 말로 시작해서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 장사하는데 힘들 것 같다면서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색한 표정과 말투가 엄마도 거슬렸는지 용건만 간단히 하길 원했고 시모는 엄마의 말이 끝나자마자 음식하는 것 좀 도와달라며 이사를 했는데 집들이 문제로 뷔페를 부르려 했지만 건강한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데 주위에 음식 좀 한다는 사람들이 없어서 엄마에게 부탁을 하기 위해 찾아온 거라며 황당한 말을 꺼내 놓았습니다. 시모의 말을 듣자마자 제가 먼저 반대를 했어요. 저희 엄마가 시모 집들이를 위해 음식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았고 그동안 저희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진 저는 시모에게 화를 냈어요. 그냥 돈 좀 더 주고 어머님이 원하는 그런 음식들을 주문하시면 되지. 왜 저희 엄마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 건데요? 예전에 하셨던 말 기억 안 나세요? 저희 엄마가 만든 음식 조도 안 먹는다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거 상당히 이중적인 거 아시죠? 곧 점심 식사 준비해야 돼서 지금 바빠요. 이중적인 게 아니라 이 식당이 워낙 좋고 딱 봐도 많이 낡아 보이니까 내 기준으로 위생상 안 좋을 것 같아 먹지 않겠다고 했던 거지. 안 싸던 음식이 맛이 없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안 싸던 요리 솜씨야. 내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 우리 집에서 음식 만들면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편히 먹어도 되잖아. 그리고 나는 사돈과 대화하려고 온 거지. 며느리 잔소리 들으려고 온 거 아니니까 자리 좀 비켜줄래? 제가 오죽했으면 사돈 식당에 찾아왔겠어요. 와서 일손 좀 도와준다면 일당은 두둑히 챙겨드릴 테니 집들인 날 딱 하루만 고생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장사하느라 많이 바쁘신 건 알지만
금전적인 보상으로 메꿔드리면 되잖아요. 그날 하루 장사 못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넉넉하게 챙겨드릴 테니 한 번만 도와주세요. 가족 좋다는 게 뭐예요? 이럴 때 서로 도와주려고 가족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동안 며느리한테 못한 것도 없었고 잘 지내오고 있었는데 이 문제로 저희 관계 틀어져서 며느리와 제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걸 사돈도 원하지는 않죠.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결정되면 전화 한 통 주세요. 제가 사돈 입장이었으면 딸이 시댁생활 잘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줬을 것 같네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있게 될 일들로 인해 며느리 삶에도 변화가 생길 거라는 걸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평소에 이런 부탁 한 적 없던 제가 오죽했으면 찾아왔겠어요? 글쎄요. 지금 당장 결정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방금 그게 무슨 뜻인가요? 사돈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제 딸이 앞으로 결혼 생활하는데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그럼 반대로 사이가 받는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방금 저한테 하신 말들 전부 협박인 거죠? 아니, 왜 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서로 좋게 도우면서 살자는 거죠. 이번 일 잘 해결되면 일당도 넉넉하게 챙겨드린다고 했고 나중에 사돈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될 날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럴 때를 대비해 보험 하나 들어둔다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어차피 장사하기 위해 음식 만들어야 되는 건 똑같은데 저희 집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무상으로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서로 돕고 좀 삽시다. 부탁 좀 할게요. 제가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즘 많이 바쁘거든요. 서로 좋게 해결하는 게 가족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사돈도 모르는 건 아니겠죠? 시모의 돌발 행동에 저희 모녀는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시모와 좋은 관계도 아닌데 엄마를 난처하게 만들어서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장사하는 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식당 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한테 아침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남편도 제 말에 놀랐는지 시모에게 전화를 해서 그런 부탁하는 거 아니라며 설명을 했지만 시모는 남편의 말에도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저희 엄마가 일을 해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너무 앞뒤가 꽉 막혀 있어서 답답했던 저는 시모와 통화를 이어나갔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린 순간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좋게 얘기하니까 얘가 아주 시애미를 우습게 알고 있네. 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한번 해보겠다는 거니? 아침부터 너희 식당에 생각 없이 찾아간 줄 알아? 나도 다 고민하고 움직인 건데 계속 불평불만만 늘어놓으면 좋은 말이 나오겠어? 최대한 좋게 얘기해주고 있으면 너도 한 걸음 뒤로 물러날 줄도 알아야지. 한 번만 더 이 문제로 내 심기를 건든다면 그땐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사돈한테 확실하게 얘기해라. 이번 집들이 음식 만드는 거 도와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며느리 삶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다고 확실하게 전달해 주는 게 좋을 거야. 사돈이 자기 딸 고생하는 거 보고 싶지 않다면 생각 없이 행동하진 않겠지? 우리 집안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던 거, 허락해줬던 거 기억 안 나니? 너만 보면 지금도 그때의 결정을 후회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어떤 식으로 나올 것 같니?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거야? 상황 파악이 그렇게 안 돼?
좋게 얘기할 때 알아서 눈치껏 행동해. 며칠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딱 하루 그거 도와달라는 건데 그거 싫다고 내 아들한테까지 얘기해서 상황을 악화시킨 행동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있으마. 시모는 절대 물러서지 않으려 했어요. 무조건 저희 엄마가 시댁에서 집들이 음식 만드는 걸 도와주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도와주지 않는다면 분명 한바탕 난리를 칠 게 뻔해 보였고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한다는 거에 너무 짜증이 났어요. 남편은 지속적으로 시모에게 음식 잘하는 전문 요리사를 고용하는 게 편하지 않겠냐고 물어봤는데도 다 필요 없다면서 무조건 엄마가 음식을 만들어주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아무것도 해결 볼 수 없었고 그렇게 다음날 엄마와 함께 아침 장사를 하기 위해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는데 엄마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시댁에 가서 음식 만드는 걸 도와주는 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 이득이 될 거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결국 엄마는 집들이 음식 만드는 걸 도와주기 위해 약속된 날짜에 시댁으로 향하셨고 저도 일손을 돕기 위해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시모의 고집을 꺾지 못했던 엄마와 제가 결정을 하게 된 제일 큰 이유는 가족의 평화였어요. 집들이 음식 한번 안 만들어줬다가 집안 전체가 흔들리는 것보단 남에게도 봉사하는데 한번 도와주고 평화를 얻는 게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모녀가 시댁에 발을 들이게 되자 시모는 밝은 얼굴로 엄마를 반겨주었고 그날 정신없이 집들이 음식을 만들었어요. 이미 시모가 엄청나게 많은 식재료를 준비해 놓았던 터라 주방에서 잠깐의 쉴 틈도 없이 많은 양의 음식들을 만들었고 거의 다 끝나갈 시점에 집들이 손님들이 한두 분 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계획되어 있던 음식 준비가 다 끝나서 엄마와 저는 체력이 바닥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시모에게 말을 걸었는데 갑자기 저를 보며 정색을 했어요. 가긴 어딜 가? 이제 막 시작했는데 여기 올려져 있는 음식들이 식으면 다시 데워줘야지. 그리고 아직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 가겠다고 하면 나머지 일들은 어떻게 처리하라는 거야? 나 혼자 이 많은 걸 전부 정리하라는 건 아니지? 음식 준비하느라고 밥도 못 먹었을 텐데 일단 안에 들어가서 식사부터 해라. 사돈, 조금만 더 있다가 가시죠. 부수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냥 가버리시면 저 혼자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부탁 좀 할게요. 아까도 음식만 만들어주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불편하게 음식 먹고 싶지 않아요. 오늘 엄마와 제가 고생한 거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처리해 주세요. 밖에서 마음 편히 식사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약속하신 건 어머님도 지키셔야죠. 그래야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던 가족의 평화가 오지 않겠어요? 누가 안 준대? 좀 기다려 봐라. 사돈, 정말 이렇게 가실 거예요? 이제 막 손님들 몰려오는데 그렇게 되면 저 혼자 일손이 부족해서 오늘 집들이 매끄럽게 진행할 수 없을 거예요. 고생하신 거 충분히 알고 있는데 좀 더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일당 후하게 쳐드릴 테니 하루만 저에게 시간을 넘겨주세요. 왜 아까랑 말이 달라요? 손님들 오기 전에 음식 만들고 가면 된다고 하셔놓고 이제 와서 엄마와 저를 붙잡으면 일을 더 하라는 거잖아요. 정말 왜 그러세요? 음식만 만들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식으면 맛이 없잖아. 수시로 데워줘야 하는데 나는 집들이 손님을 맞아야 하는 입장에서
주방에만 박혀 있을 순 없잖니? 아버님은 어디 가셨어요? 아버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러니까 제가 전문적인 사람들을 고용하라고 했던 거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세요? 시부는 출장을 떠난 상태라 일주일 뒤에나 온다면서 계속해서 엄마와 저를 나가지 못하게 붙잡았어요. 엄마는 좋게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시모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저희 모녀는 다시 집안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상당히 많은 시모의 지인분들이 집들이 축하를 하기 위해 몰려 들어왔고 마당에 세팅이 된 음식들을 퍼날라 정신없이 식사를 시작했어요. 그릇에 담아놓은 음식들이 순식간에 비어지자 엄마는 음식을 다시 채워주기 위해 밖으로 나갔고 저도 엄마를 따라 도와주고 있는데 지인 한 분이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시선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보였는데 머뭇거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분 나쁜 시선을 등지고 음식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시모가 저희를 바라보던 그분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더니 한마디 하셨네요. 아, 누군지 궁금해서 쳐다보는 거야? 내가 오늘 부른 출장 요리사야. 음식 맛 나쁘지 않지? 저쪽 동네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꽤 많더라고. 그래서 부탁 좀 했지. 순애 너 한식 좋아하잖아. 내가 섭외하는데 얼마나 애먹었는지 알아? 오늘 일당 30만 원 주려고 생각 중인데 음식들이 마음에 들면 팁도 좀 주고 그래. 어쩌기 음식 다 채워놨으면 제가 신호주기 전까지는 나오지 말고 집안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했으면 들어가 있어야지. 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 있어요. 왜요? 저희가 창피해요? 사돈지간이라는 말을 왜 못하세요? 그리고 출장 요리사요? 하루 종일 고생시켜놓고 집에도 못 가게 붙잡아놓고 있었으면서 일당을 30만 원 주겠다고요? 저한테 통화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식당 하루 매출 나온 것보다 더 얹어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희 식당 손바닥만 해도 하루 매출 2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30만 원으로 끝낼 생각이었던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더니 말만 가족이라고 해놓고 지금 하신 행동들이 정상적으로 보여요? 방금 자리로 돌아가신 분한테 제가 며느리고 엄마와 사돈지간이라고 다시 설명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더는 있을 이유가 없죠. 살다 이런 취급은 또 처음이네요. 아니, 왜 이렇게 각박하게 굴어? 내 입장도 좀 생각해줘야지. 이 상황에 너를 며느리라고 소개하고 사돈지간이라고 말을 하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니? 그러니까요. 그런 것 하나 창피하면서 왜 가족을 부렸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이제 더는 못하겠으니까 약속한 금액 지불해 주세요.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내가 방금 그랬잖아. 손님들 전부 돌아갈 때까지는 자리를 지켜줘야 돈을 주겠다고 했으면 기분이 안 좋아도 자리는 지키고 있어야지.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나도 돈을 지불하지 않겠어? 지금까지 한 노력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 받으려면 이 일로 기분 상하게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알겠어? 하여간 없는 것들이 돈은 더 밝힌다니까. 그거 못 받을까봐 걱정되는 거야? 잘해야 줄 거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 정성껏 손님들 모셔. 사돈도 그렇게 해주실 거죠? 보자 하니까 아주 도가 지나치군요. 저희가 사돈한테 무시당할 만큼 못난 것도 아니고 저도 강서방 봐서 도와주려고
내키지 않은 거 힘들게 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돈이 아닌 출장 요리사라고요? 제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있으니까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엄마는 시모의 막말에 참고 있었던 감정이 터져버렸는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어요.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자 시모는 당황했는지 엄마를 진정시키기 위해 서둘러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지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있던 분들 모두 저희 쪽을 바라봤고 시모는 제발 그만 좀 하라면서 엄마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엄마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돈을 지불해달라고 하자 시모도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갑자기 엄마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 버렸습니다. 거참, 말 더럽게 안 듣네. 사돈지간이라는 말이 그렇게 듣고 싶나? 그 말 한마디 안 해줬다고 이 난리를 치는 거냐고. 적당히 해야 봐줄만 하지. 구차하게 이러는 거 민폐인 거 몰라요? 나중에 다 해결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좀 참고 기다리면 될 것을. 사람 많은 데서 저를 난처하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사람 마음에 상처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 없이 뱉어도 된다는 거예요? 조용히 있으니까 아주 사람을 우습게 보고 있네. 어머님이 잘못하셔놓고 왜 저희한테 뭐라고 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희 엄마를 내동댕이 칠 수가 있어요? 저리 비키세요. 어딜 밀쳐? 너도 당해봐야 정신 차릴래? 내 허락 없이는 이 집에서 절대 못 나가니까 당장 들어가 있어. 누가 없는 것들 아니랄까봐. 돈 떼어 먹을까봐 걱정되니? 자리에서 일어난 엄마는 시모를 강하게 밀쳤고 시모도 이해질세라 엄마의 어깨를 강하게 밀어버렸어요. 결국 서로의 감정은 순식간에 안 좋아졌고 시모가 엄마의 머리채를 잡자마자 격한 몸싸움이 시작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도 시모에게 달려들어 한바탕 난리를 쳤고 식사를 하던 시모의 지인들이 저희 모녀와 시모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화가 덜 풀렸는지 마당에 있던 음식이 담긴 쟁반을 들고 와 시모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어요. 시모는 그날 일당은 주지 못하겠다며 저와 남편과 강제 이혼시킬 거라며 고함을 쳤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치면서 시모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거라며 먼저 문제를 일으킨 시모에게 법적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시모의 지인들은 그제서야 저희 엄마가 시모와 사돈지간인 걸 알게 되었고 제가 며느리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장판이 된 상황 속에 퇴근한 남편이 제 딸과 함께 시댁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던 남편은 경악을 하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설명했고 남편은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화를 냈어요. 애초부터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고용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어요. 문 앞에 있던 남편은 누구냐며 문을 활짝 열었는데 갑자기 10명 정도 되는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저희 가족들은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서 마당으로 줄지어 들어온 남자들을 보고 있었는데 시모 지인 한 분이 마지막으로 시댁으로 들어오더니 많은 남자들을 집 안으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당황한 얼굴로 저희 부부와 엄마를 번갈아 쳐다보면서 말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많은 남자분들
네가 아는 사람들이야? 나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건데? 당장 다들 나가세요. 야, 경자 너 왜 그래? 어제 나랑 전화 통화한 거 잊었어? 음식 다 먹고 술 마실 때 남자들 한 명씩 끼고 놀고 싶다고 했었잖아. 너희 남편 출장 갔다며. 그래서 시간 맞춰서 오라고 했으면서 갑자기 새삼스럽게 왜 그래? 우리 주점 네가 제일 단골이잖아. 집들이 기념으로 오늘 특이 S급으로만 모집했으니까 거가 삐뚤어질 정도로 오늘같이 즐기자고. 내가 얘네들 따로 빼내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너희들도 하나씩 골라 잡아. 선착순인 거 알지? 팁은 알아서들 주고. 엄마,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주점 단골이라뇨? 아빠 몰래 이런 식으로 놀았었어요? 아버지가 출장 간 사이 오늘 집이 비어 있으니까 친구분들과 남자들 불러서 집에서 놀 생각이었던 거예요? 제가 알던 엄마 맞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어요? 다들 당장 나가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는 엄마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하니? 내 친구가 오늘 집들이 축하해주고 싶어서 좀 과하게 행동한 것 같은데, 엄마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내 친구가 운영하는 주점이니까 얼굴 보러 가끔 가다 보면 단골이 되는 거지. 뭘 하려고 간 건 아니야. 네 아버지한테는 괜히 오해 사니까 얘기하지 말고. 알았지? 시모는 당황한 얼굴로 식은땀까지 흘리면서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던 시모의 주점 친구분은 남자들을 친구분들에게 한 명씩 붙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중 남자 한 명이 시모 옆으로 다가갔는데 그 순간 남편이 이성을 잃어버려 시모 옆에 있던 남자의 얼굴에 주먹을 올리려는 순간 찰칵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300평이나 되는 마당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을 사진으로 전부 다 담고 있었어요. 쉬지 않고 셔터를 눌러댔고 동영상까지 촬영을 하던 엄마는 핸드폰을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시모는 엄마의 핸드폰을 보자마자 경악을 했어요. 엄마가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시부에게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상황이 전송이 되는 거였고, 그렇게 된다면 이런 사실을 시부가 알게 될 테고 돌이킬 수 없는 전개로 흘러가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였죠. 시부도 시모의 친구분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줄줄이 사탕처럼 엮이게 될 테고 순식간에 여러 가정들이 무너지게 되는 건 안 봐도 당연한 결과였어요. 엄마가 핸드폰에 전송 버튼을 가져다 대자 시모 친구들이 기함하며 절대로 전송하면 안 된다고 엎드렸고 기구만장했던 시모마저 엄마 앞에서 무릎 꿇고 큰절하듯 넙죽 엎드려 이번 한 번만 넘어가 달라면서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엄마는 남자분들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고 남편이 모두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밖으로 엄마가 나가는 사람들한테 잠깐 눈을 돌렸는데 시모가 그때를 놓치지 않고 벌떡 일어나 엄마의 핸드폰을 가로채 버렸습니다. 시모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안 될 거라면서 핸드폰에 있던 사진과 영상들을 지우기 위해 집 안으로 도망을 쳤는데 엄마가 시모와 싸울 때 쟁반에 담겨있던 음식들이 바닥에 떨어진 걸 미처 보지 못했는지 현관문 앞에서 철버덕 소리와 함께 대자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핸드폰에서 효과음이 들렸고 넘어진 시모가 핸드폰을 들어 천천히 확인을 했는데
시모가 시부에게 좀 전에 충격적인 상황들이 담겨있던 사진과 영상을 전송해 버렸습니다. 시모는 비명을 질렀고 시모 친구들 또한 비명을 지르면서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부는 저희 엄마 핸드폰 번호로 전송된 사진과 영상을 확인했는지 바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시모와 친구분들은 다들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갔지만 시모는 남편한테 붙잡혀 버렸습니다. 시모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문제로 시부는 출장 도중 집으로 오게 되셨고 결국 쑥대밭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모는 그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시부는 시모 지인분들과 통화를 하면서 이 사태에 대해 대화를 이어나가셨죠. 온 집안들이 난리가 나게 되었고 시부는 현재 평창동 집을 처분하려고 내놓았고 다시 아파트로 들어가셨습니다. 시모는 집에 발도 들이지 못하는 상태세요. 이게 불과 한 달밖에 안 된 일입니다. 시부는 시모 뒤를 조사한 결과 단란주점에서 술집 남자들과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보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보수적인 시부는 절대 용서해주지 않을 생각인 것 같아요. 아마 이혼까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본인이 이미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엄마의 핸드폰을 뺏어서 증거물을 지우려다 자기께에 넘어가게 된 꼴이었죠. 시모와 단란주점에서 일을 하던 친구분과 전화통화를 할 때 저와 엄마를 집에 보낸 뒤 새벽에 부르려 했는데 친구분과 대화가 잘 되지 않았는지 친구분은 시간을 착각하고 시댁에 일찍 온 거였어요. 그렇게 시부에게 용서를 구하는 시모를 보고 있는데 나이 먹고 할 짓이 없는지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이참에 잘 된 것 같아요. 집안에 박힌 돌을 빼내게 된 것 같이 속이 다 시원합니다. 본인이 저지른 대가 달게 받고 앞으로 남은 인생 자숙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모가 떠나니 집안이 조용하게 평화가 찾아왔네요. 이 행복 오래가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TV만 틀면 참 이슈거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 역시 큰 이슈를 경험했던 터라 생각이 난 김에 글을 써보려고 해요. 사실 어디에다 말을 하지 못했던 터라 답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제 나이 38살, 굉장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선 사회 구성원으로 일을 하다 보니 결혼할 새도 없이 나이만 먹었었죠. 남들은 결혼했다, 애 낳았다 했지만 전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일에 매진하려고 노력했어요. 제 직업은 치과 의사였고 33살 어린 나이에 개원을 해서 그때 당시가 5년차 원장이었습니다. 딱히 비혼주의는 아니었던 터라 좋은 남자를 만날 날만 기다렸고 마침 운동을 할 겸 헬스장에 가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의 PT 트레이너로 말이죠. 회원님은 근육만 조금 키우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네요. 아, 정말 멋지세요. 일하면서 운동까지 악자같이 하기란 쉽지가 않은데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헬스장에 오시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마음먹은 건 뭐든 끝장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거든요. 또 선생님이 워낙 잘 가르쳐 주시니까 열심히 해야죠. 처음엔 트레이너로 만났다가 운동을 오래 하면서 사랑이 싹 텄습니다. 잘생긴 외모와는 달리 순박한 모습들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저보다 5살이나 어렸던 남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자리를 잘 잡지 못한 상태였어요. 늘 다정하고 자상한 남편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또한 어리지만 책임감 하나는 훌륭했고요. 그래도 이렇게 결혼해서 살고 보니 너무 좋다. 결혼은 진짜 모든 사람들한테 강력 추천이야. 우리 행복하게 살자. 내가 더 능력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당신한테 염치가 너무 없어. 이 집도 그렇고 내 헬스장도 차려주고 진짜 고마워. 아니야, 돈이 뭐가 중요해. 당신이 이렇게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게 더 중요하지. 이런 건 부담 갖지 마. 집도 표면상 남자가 해와야 하는 건데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너한테 신세진 거 아닌가 싶어. 고맙고 참 미안하다. 아니라니까. 그런 말 하지 마. 부부 사이에 왜 그렇게 미안해해. 내가 좋아서 해준 거니까 이제 미안하단 얘기는 그만. 상대적으로 사회에서 빨리 자리를 잡은 저와는 달리 대학 졸업 후 운동만 하다 헬스 트레이너로 늦게 시작한 남편은 저보다 능력이 부족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결혼을 준비할 때 제가 많은 비용을 부담했었고 제 치과와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 치과 건물 2층 자리에 임대가 싸게 나왔기에 남편이 홀로 자립할 수 있는 헬스장까지 차려주게 되었죠. 물론 그 모든 매출 관리는 제가 한다는 전제하에 차려준 것이에요. 그런 저를 시댁에선 참 많이도 고마워했어요. 우리 대빈이가 너를 만나서 얼마나 잘 풀리는지 몰라. 내가 며느리 하나는 정말 잘 얻었지. 치과 의사에 우리 대빈이 앞날까지 탄탄대로 있니? 정말 말해 뭐해? 고맙다 우리 며느리. 다달이 용돈까지 챙겨주고 내가 요즘 살맛나 진짜.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으니까 해드리는 거죠. 부모님 없이 할머니랑 단둘이 살아서 이런 가족의 품이 너무 좋아요. 그래, 날 엄마라고 생각해. 우리 안타까운 며느리. 부모 없이 어쩜 이리 잘 자랐을까? 진짜 대단한 것이야. 내가 네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게.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말처럼 지금은 네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정에 기여하지만 내가 나중에 너 일 안 하고 집에서 푹 쉬게 해줄 거야. 나만 믿어. 아무리 연하라도 믿을만 하지? 그래, 듣기만 해도 진짜 든든하다.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 나도 좋아서 하는 거니까. 어렸을 적 부모님의 부재로 저의 외할머니가 저를 지금까지 길러주셨고, 제가 결혼하기 몇 해 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돈보다는 가족의 따뜻한 품이 가장 그리웠고, 이 돈을 다 벌어서 뭐하나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답니다. 더더욱 베풀 수 있는 가족이 생긴 것이 저에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고요. 그리고 나이도 나이인지라 결혼을 하자마자 임신을 준비했고, 정말 감사하게도 한 번의 임신에 성공하였어요. 세상을 다 얻은 기쁨이었고, 아이를 낳았을 때도 정말 벅차 올랐답니다. 사랑스러운 공주님이랑 여보랑 이렇게 평생 알콩달콩 살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고마워. 나한테 이런 기쁨 느끼게 해줘서. 당신 만나서 이렇게 된 거야. 항상 외로운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족들이랑 그리고 이렇게 예쁜 딸까지. 당신 아니었으면 절대 못 느껴봤겠지? 진짜 벅차다. 너무 고마워. 내가 더 잘할게. 갑자기 하는 말이라 좀 당황스럽지만 그래서 그런데 헬스장 좀 늘려야 할 것 같은데 옆에 임대 싸게 내놨더라. 확장할까? 갑자기?
지금 그냥 운영하는 거 괜찮은데 왜? 너무 욕심부리다가 큰일 나. 작게 하는 것도 괜찮지. 요새는 1인 PT샵으로. 아니야. 이왕 하는 거 좀 더 규모 좀 키우고 싶어. 아이도 태어났는데 아빠가 엄마보다 더 능력을 갖춰야 떳떳하지. 아이를 낳고 조리원에 있을 때 남편이 저에게 헬스장을 확장하고 싶다고 하였지만 전 딱히 내키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괜찮은 매출에 꽤 잘 되고 있는 헬스장이어서 그런지 욕심 같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잘 타일러 조금 보류하자고 하였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니 남편과 더 끈끈해진 것 같은 마음이 들어 더욱더 행복했어요. 그리고 일하랴 육아하랴 정말 손살 같은 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답니다. 남편의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그만 갑작스럽게 뇌출혈이라 남편의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그만 갑작스럽게 뇌출혈이와 전신마비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정말 희박한 확률로 저희 집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아, 어떡해. 저 어린 게 이제 평생 전신마비라고 하니 엄마도 불쌍하고 쟤도 불쌍하고 진짜 어쩌면 좋아, 여보. 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아가씨가 얼마나 건강했는데. 아니, 일단 내가 빨리 귀국해야겠다. 어떻게 해, 어머님. 내가 옆에서 챙겨드려야지. 지금 엄청 정신 없으실 거 아니야. 어쩌냐, 자기도 그렇고. 내가 당장 한국으로 갈게. 그래야 할 것 같아. 자기가 와봤자 변하는 건 없어. 그냥 일정 다 소화하고 와. 소희는 내가 잘 돌볼게. 지금 우리도 정신이 없어서 꼭 출장 끝나고 와. 알겠지? 당신 지금 오면 엄마랑 내가 더 미안해. 당신 일 무리 없이 진행 다 하고 천천히 와서 얘기하자. 한 달이 걸리는 출장이었던 터라 늦게나마 한국에 귀국할 수 있었고,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어머님의 판단하에 집에 누워있는 신우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정말 착잡하고 안 좋았어요. 게다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어머님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참 찢어지더라고요. 정말 좋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왜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싶은 것이 원망스러웠어요. 아유, 어떡하니. 재활이다 보다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라는데. 아유, 애가 아픈데 이런 걱정하고 있는 나 자신이 정말 싫어. 그럴 수 있죠. 어머님이 현실적인 거예요. 누가 어머님한테 돌을 던지겠어요. 그리고 어머님, 저 있잖아요. 저랑 소희 아빠랑 열심히 벌어서 아가씨 병원비 댈게요. 그래도 아가씨 꼭 살리고 봐야죠.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말이라도 너무 고맙다. 우리 며느리 아니었으면 아마 정말 절망스러웠을 거야. 넌 이 집안의 복덩이야. 정말 고마워. 자기 동생처럼 여겨줘서 너무 고마워. 늘 우리 때문에 자기가 쉴 틈이 없네. 나도 열심히 회원수 늘려볼게. 신우의 병원비와 간병비, 그리고 재활 치료비까지 사실 제 벌이가 그때 당시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수수 새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가족이란 울타리를 만들어준 사람들이고 남편의 여동생이면 제 동생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뒷바라지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사실 제가 남편과 결혼했을 때도 아가씨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학비와 용돈을 제가 부담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참 고마워하던 신우이였는데 안타까웠어요. 언니, 제가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돈이 다가 아니지만 이렇게 언니가 저를 챙겨주고
동생처럼 여겨주셔서 고마워요. 아유, 아니에요, 아가씨. 이 동생이면 제 동생이나 다름없죠. 아가씨는 공부만 열심히 해요. 그동안 돈 때문에 하고 싶은 학업도 하지 못했다고 들었거든요. 아가씨한테 어떻게 들릴진 모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아, 어떻게 오빠가 언니 같은 사람을 만났을까요? 진짜 고맙습니다. 우리 가족은 정말 언니한테 잘해야 돼. 평생. 항상 신우이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주곤 했는데 이런 신우이가 갑자기 병상에 누워있다니 기가 막혔죠. 그렇게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엔 집에서 간병사를 두고 병간호가 시작됐지만 나중엔 요양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 아무래도 혼자 운영하던 병원이니 주 6일째 근무를 해야 했기에 현실적으로 잘 찾아가지 못했고 딸이 그나마 이야기를 많이 해주어 좋았답니다. 부쩍 말도 많이 늘어 꼭 남편과 어디를 갔다 오면 저에게 신랄하게 설명을 잘 해주었거든요. 한참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딸이어서 그런지 얘기를 해도 참 재미있게 해주었어요. 고모는 좀 어때? 아직도 할머니 많이 우시지? 소희가 할머니 힘내라고 옆에서 파이팅 기운 드렸어? 아마 할머니는 소희 기운 받아가시면 엄청 좋으실걸? 다음번에 할머니 만나 뵈면 꼭 할머니 안아드리고 힘내라고 전해드리자. 응, 근데 할머니도 막 많이 웃고 아빠도 웃었어. 할머니 안 울었는데? 오늘은 떡갈비도 먹고 아빠 친구가 장난감도 사줬어. 어? 장난감? 아빠 친구라니? 아빠 친구랑 같이 고모 만나러 갔었어? 당신 친구랑 아가씨 병문안 갔었던 거야? 지혜 친구야. 지혜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한 번도 못 가본 것 같다고. 같이 가야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간 거지 뭐. 하긴 그렇겠다. 그 친구들도 얼마나 놀랬을 거야. 우리도 이렇게 놀랬는데. 어쩌냐. 그 친구도 놀랐겠다. 뭐 그렇지. 그래도 본인이 제일 힘드니까 우리가 열심히 케어해 봐야지. 당신이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니까 고맙지 뭐. 남편의 말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신우이의 호전도를 물으니 아직도 나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는 그 상태 그대로라고 하였죠. 집에 환자가 있다는 게 참 이렇게 온 가족이 힘든 거구나를 많이 느끼게 되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진료가 일찍 끝나 어머님 기분 전환도 시켜드릴 겸 딸아이와 깜짝으로 어머님 집에 방문했을 때 일이었어요. 에이구머니나, 아유 놀래라. 너 이 시간이면 한창 바쁜 시간 아니니? 아니 연락도 없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올 생각을 했어? 모처럼 어머님 오시고 소희랑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려 했죠. 오늘 일찍 끝났거든요. 근데 어머님 쇼핑하셨어요? 우와, 할머니 예쁜 거 짱 많이 샀다. 엄마 이거 봐. 소희는 분홍색이 제일 좋은데 할머니 이거 분홍색 가방 샀다. 그 옆에 산다는 수찬이 할머니 알지? 그이가 뭐 세일한다길래 기어이 데리고 가지 않냐. 그래서 안 살 수가 없어서 하나 산 거야. 아유, 얼마나 재촉을 하던지. 나도 가기 싫다고 했는데 기어이 끌고 가서 샀다니까. 잘하셨어요. 어머님도 그렇게 기분 전환 하셔야죠. 어머, 근데 이 브랜드 세일 안 하기로 유명한데? 세일도 해요? 잘 어울리세요. 너무 이쁘신데요? 워낙 안목이 있으시니까 가방도 진짜 잘 고르세요.
저도 이 브랜드 좋아하는데. 아, 그래? 뭐 나는 브랜드고 뭐고 잘 몰라. 그냥 수찬이 할머니가 데리고 갔길래 산 거야. 너 마음에 들면 가져라. 에이, 아니에요. 어머님 매셔야죠. 전 맨날 출근하느라 뭐 가방도 사실 필요 없어요. 어머님 이거 메고 놀러 가세요. 늘 집에서 시누이 걱정만 하는 어머님이 걱정이 되었지만 이렇게 동네 분들이랑 그래도 소소하게 잘 다니시는 걸 보니 내심 한시름 놓았다고나 할까요? 오히려 좋아 보이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시누이는 어머님 집으로 다시 오게 되었어요. 저 역시 주말마다 가서 시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하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답니다. 딸아이도 가끔 어머님 집에 들락날락하면서 할머니에게 곧장 위로를 해주는 아이가 되었더라고요. 얼마나 기특하던지 마음이 정말 따뜻했어요. 할머니, 힘내세요. 소희가 있잖아요. 고모는 아프지만 소희가 옆에서 이렇게 힘이 되어드릴 테니까 많이 웃으세요. 아이고, 우리 소희 말도 예쁘게 하네. 할머니가 우리 소희 때문에 이렇게 웃는 날만 있다니까. 고마워. 근데 고모 저기 눈 깜빡거린 거 아니에요? 고모가 눈 찡긋찡긋한 거 같은데? 나 고모 눈 깜빡이는 거 처음 봐. 에이, 소희가 잘못 본 거야. 고모가 어떻게 깜빡거려. 엄마가 얘기했지? 고모는 지금 여행 중이라고. 아마 여행에서 돌아올 때 움직일 수 있을 거야. 몸이 움직이지 않아도 여행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소희가 잘못 본 거예요. 알았지? 아닌데. 그때도 막 손가락 움직이려고 그랬는데 잘못 본 건가? 아닌가? 몰라. 나가서 놀을래 나는. 가끔 딸이 엉뚱한 소리를 했지만 아직 6살이니 그러려니 하게 생각했어요. 그 아이도 고모와 놀고 싶어서 그런 바람을 얘기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곤 했거든요. 그렇게 하루 이틀 웃다 보니 어느새 어머님의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이번 생일에는 그 지혜 친구도 부를까 하는데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도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어서. 어머, 그래요. 저도 얼굴도 볼 겸 부르죠 뭐. 아가씨랑 절친했던 사이라고 하니 저도 궁금하네요.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을까.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저렇게 누워만 있는데. 그래도 너무 고맙네요. 매주 이렇게 찾아와주고 진짜 그런 친구라니. 그러니까 말이야.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지혜가 친구 하나 잘 사귀었다니까. 그럼 지혜 친구까지 불러서 밥이나 먹지 뭐. 저도 궁금했던 신우의 친구를 부르자는 시어머니의 말에 시어머니 생신 때 그 친구까지 부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처음 본 친구의 인상은 정말 청순하고 보기 좋았답니다. 남편도 그날은 참 기분이 좋아 보였고 저 역시 덩달아 기분이 좋았죠. 어머, 처음 뵙네요. 늘 말로만 들었는데 이렇게 아가씨 생각해서 자주 찾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제가 대신 전해요. 예, 당연히 와야죠. 제가 이 집이랑 굉장한 인연이 있거든요. 저도 처음 뵙네요. 무척이나 궁금했었는데. 어머, 저를요? 남편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가씨랑 굉장히 친했다고. 매주마다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너무 고마워요. 우리 아가씨가 이런 친구를 둬서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아가씨 일어나면 진짜 고마워할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보통 인연은 또 아니거든요. 그나저나 어머님, 왜 제가 사드린 스카프 안 매셨어요?
그게 뭐 좀 덥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매마. 그래도 네가 보는 안목이 있어서 참 예쁘더라고. 어머, 스카프 그거 아가씨 친구분이 선물한 거예요? 어머님이 사셨다고 하길래 그런 줄 알았는데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그냥 이런저런 설명하기 복잡해서 그렇게 말한 거야. 나중에 맬게. 소희 엄마는 이상한 오해 안 해도 된단다. 왜요? 제가 가방도 사드렸잖아요. 어머님은? 그것도 혹시 모르셨어요? 어머님 취향은 제가 참 잘 안답니다. 어머, 그래요? 어머님 저한테 가방이나 스카프 말씀하시지. 저도 쇼핑하는 거 좋아하는데 나중엔 제가 사드릴게요. 아무튼 고마워요. 우리 어머님 내가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이렇게 챙겨주고 그래서 참 고맙네요. 앞으로는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요. 저랑 인연이 깊으신데 제가 해드려야죠. 언니랑은 얼마 안 됐지만 전 지혜랑 안세월부터 굉장히 오래됐답니다. 얘는? 아유, 어쨌든 두 사람이 날 그렇게 챙겨준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네. 알겠어. 고맙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지만 아가씨가 저렇게 누워있는데 시어머님께 스카프며 이것저것 선물한다는 것도 조금 이상했지만 그걸 숨기려고 하시는 시어머니도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그냥 워낙 막역한 사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둘러앉아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머님 생신이니 아가씨 침상을 끌어와서 같이 축하 파티를 하였죠. 하지만 그날 저희 집은 난리가 나고 말았어요. 가족 모임 식사 중에 6살 내 딸이 3년째 전신마비 신우를 가리키며 한마디를 하였거든요. 고모는 왜 이모한테 발가락 그실 써? 그때도 그러더니 지금도 그러네? 엄마, 이것 봐. 고모 움직인다니까? 내 말이 맞지? 깜짝 놀란 제가 식탁을 뒤엎자 순간 시댁 전체가 발칵 뒤집히고 말았답니다. 예고하지 않고 식탁을 뒤엎자 신우의 친구가 제 남편에게 발가락 수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상간 남녀가 하던 행동을 말이죠. 순간 잘못 본 것 같았어요.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아가씨 친구분이라고 해서 아무 말 않고 넘어가려 했는데 지금 내가 본 거 뭔지 당장 설명해. 아니, 네가 뭘 봤는지 오해한 거야. 얼른 제대로 설명해, 너. 좀 진정하고 앉아서 얘기하자, 응? 흥분 좀 가라앉혀. 어머님도 이제 좀 그만하세요. 저도 숨어 지내는 거 못하겠네요. 네, 보시는 그대로예요. 저랑 오빠랑 꽤 오래된 사이이고 잠깐 헤어졌을 때 당신 만나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혜 이렇게 되면서 다시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먼저였다고, 당신보다. 원래가 대빈 오빠 내 거였어. 알아? 이제 숨어서 만나는 것도 지긋지긋해. 오빠가 설명해봐. 너 뭐라는 거야? 여보, 사실 아니야. 얘가 나 쫓아다녔던 거야. 막무가내로. 지혜 친구라서 어쩔 수 없이 만났던 거야. 그러게, 얘가 뭐라니? 도대체, 너 말이면 단 줄 알아? 우리 며느리가 오해하잖아. 너 말 똑바로 해. 너 오해하지 마. 됐고요. 일단 분위기 파악 다 했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시죠. 지금은 아가씨가 움직인 게 더 쇼킹이니까요. 그리고 전 일단 가장 급한 119에 전화를 하여
신우이를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신우이가 반응을 보인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해주었죠. 딸아이가 했던 말들이 모두 사실이었던 거예요. 전신마비인 신우이가 서서히 몸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 그 여자가 했던 말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완벽한 가정이었기에 이 가정이 깨짐과 동시에 사실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남편에게 줬던 돈들은 모두 상간녀에게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언니도 알 건 아셔야죠. 사실 전 오빠랑 못 헤어져요. 우리 굉장히 오래된 사이기도 하고 언니랑 결혼만 안 했어도 언니 자리는 제 자리였을걸요? 어머님도 저 못 내치세요. 알아온 세월이 엄청 오래됐거든요. 그냥 언니랑 소희만 빠져주면 돼요. 굉장히 당당하구나. 한 번도 의심을 한 적이 없어서 정말 몰랐는데.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과거 없는 사람 어디 있겠나. 그런데 그 과거가 현재까지 이어진다? 절대 그냥 못 넘어가. 너랑 남편,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방관한 어머님까지 다 가만 안 둘 거니까 그리 알아. 내 남편 지금에야 대단해 보이겠지? 이것저것 네가 원하는 거 다 사주고 헬스클럽 대표에 얼마나 멋있어 보였겠니? 네가 보기에. 근데 그거 다 내가 이뤄준 거라는 건 알아? 두고 봐. 맨몸으로 쫓겨나서 손가락 빨고 살아봐. 그리고 내 남편 너 가져. 안 하시오. 결혼 생활 때 한눈판 남자 뭐가 아쉽겠니? 네가 그렇게 원했으니 어디 한번 데리고 살아봐. 당당한 상간녀의 태도에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까지 잃었던 저로서는 이번 일에 대해서는 눈물 흘릴 거리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저 내가 어떻게 처신하면 되는지를 해결할 부분이었죠. 그리고 전 마음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곧장 변호사 상담을 받았고 더 알아볼 필요도 없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과정이 정말 3일 안에 이루어졌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저를 붙잡고 울며불며 매달리기 바빴습니다. 오해야. 걔가 날 쫓아다닌 거라니까. 스토커라고. 지혜 친구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다닌 거지. 지혜 위해서. 제발 내 말 좀 믿어주라. 우리 사이에 소희까지 있는데 이대로 이혼할 셈이야? 당신 진짜 독하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져? 우리 가정을 깨트린 건 당신이야. 부부일 때나 마냥 좋았지. 이제 우린 남이나 다름없으니까 애원해도 소용없어. 예, 내가 잘못했어. 진작 끊어냈어야 했는데 예정도 있고 해서 끊어내질 못했어. 미안하다 진짜. 한 번만 봐줘. 어떻게 소희랑 같이 만날 수가 있어요? 뻔히 외도인데. 소희까지 이모이모하게 하면서 어머님도 나빠요. 그냥 뿌린 대로 거둔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집, 차, 헬스장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거니까 그리 아세요. 다 제 명이니까요. 아, 여보. 제발 다신 안 만날게. 다신. 걔가 연락이 와도 절대 안 만날 거니까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다 인정하고 사과할게. 그 인정 법원에 가서나 해. 이제 우린 끝났으니까. 당신네 집에 쓰는 돈 하나도 안 아까웠어 정말로. 너무 사랑했거든. 근데 사람 천성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 잘 알아. 그래서 지금 힘들어도 이렇게 끊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 짐 싸가지고 나가. 예, 잘 생각해봐라. 내가 더 잘할게. 다 이 늙은 엄마가 처신 못해서 생긴 일인데
우리 태빈이만은 받아주면 안 되겠니? 아니요, 똑같죠. 저한텐 누가 먼저 시작했건 그저 똑같아 보여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한눈판 거는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고, 그쯤 신우이는 점차 빠른 회복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어눌하지만 말도 할 수 있었고요. 신우이는 아무 잘못이 없길래 그래도 딸아이와 간간히 병문안도 가고 했어요. 그리고 어눌한 말로 얘기하였는데 그 말을 듣고 참 놀랍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많은 생각이 공존했어요. 고마운 마음이 더 컸지만 말이죠. 그 나쁜 년 어떻게 됐어요? 아주 악질이에요. 내가 가만 안 두려고 했는데. 어머, 아가씨도 알고 있었어요? 하긴 의식은 있는데 전신이 마비된 거니까요. 아가씨 미안해요. 저 오빠랑 이혼해요. 어눌했지만 신우이는 그 상간녀를 정확히 지칭하며 욕을 했고 차츰차츰 어눌한 말로 저에게 얘기를 해주었어요. 사실 조금 전부터 움직임이 있었고 그날 밥상에서는 그 여자에게 발가락 글씨로 나쁜 X라고 글을 쓴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제 딸이 포착하고 말해주었던 거고요. 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남편과는 다르게 양심이 있는 아가씨였어요. 그리고 이 말도 해주었는데 제가 본인한테 너무 고마운 존재라 자기 친구지만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이 신우의 발가락 글씨 덕분이었죠. 하마터면 계속 속고 살 뻔했는데 아가씨한테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2년 7개월의 소송 끝에 이혼을 할 수 있었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걸었습니다. 제 가정을 깬 결과물이 5천만 원이라는 값어치밖에 안 된다는 게 속상했지만 그래도 저에게 배상을 해야 했죠. 헬스장은 내가 운영할게.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애 양육권에 친권에 그리고 집이며 차며 헬스장은 내가 할게. 그래도 내가 운영했던 거였는데 애 아빠로서 뭔가는 해야 할 것 같아. 대신 이제 월세는 내가 낼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아니, 내가 차려준 거고 내 명의잖아. 어떻게든 내가 운영할 거니까 몸만 나가줘. 알아서 취직하고 알아서 개업하던지 해. 너 정말 독하구나. 그래도 애 아빠인데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뻔히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알면서. 제가 독해요? 그동안 저 속인 당신들은요? 내 가정이 박살난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용서 못해 절대. 남편은 결혼할 때와 마찬가지로 빈몸으로 쫓겨났어요. 나중에서야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했지만 모두 결혼 전에 읽어놨던 재산이었기 때문에 따로 분할을 해줄 건 없었고요. 오히려 제가 그동안 이 가정에 기여한 것이 금액적으로 굉장히 컸기 때문에 저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습니다. 사실 돈이 궁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돈으로 제 마음의 상처를 보상할 수는 없었어요. 나 만나서 고생 많았어. 그동안 미안했다. 소희는 자주 보러 갈게. 그리고 내가 실수는 했지만 진짜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심각한 건 아니었어. 그러니까 너 마음 풀리면 언제든 돌아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너 혼자 외로울 거 아니야. 절대 그럴 일 없어. 외롭다 하더라도 차라리 일을 더 많이 하면 그만이야. 당신도 그냥 알아서 새 출발해. 미련 떨지 말고.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진짜 미쳤지. 당신을 두고 진짜 어떻게 딱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평생 충성하면서 살게. 안 돼. 잘 생각해봐. 나를 놓치는 후회보다 내 돈을 놓치는 후회가 더 큰지 아닌지. 그냥 이제 알아서 잘 살아갈게. 미안하다. 너한테 진짜 너무 큰 상처를 줬어. 당신은 정말 우리 집이랑 나한테 잘했는데. 후회된다, 진짜. 처음부터 너무 사랑했고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좋다고 생각하니 진짜 후회는 1도 남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후련했어요. 남편은 양심이 있는지 그래도 깨끗이 이혼을 해주었고 빈몸으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어디 근처 변두리 헬스클럽에서 다시 트레이너로 일을 하고 있다고 딸아이가 얘기해 주었죠. 또한 그 여자와는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뛰는 바람에 결국엔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와의 재결합을 생각하는 건지 극구 말리고 반대했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참 웃기지 않나요? 그 여자에게 선물은 다 받으며 왕래해 놓고 이제 와서 반대한다는 게 참 웃기더군요. 그리고 시누이는 온전하진 않지만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생활이 가능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2-3번 정도 따로 만나 차도 마시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저에 대한 고마움은 잊지 않았더라고요. 계속해서 가족이었다면 정말 친여동생처럼 잘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언니, 참 고마웠어요. 오빠랑 이렇게 됐지만 제가 그래도 언니한테 고마운 마음은 잊지 않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아가씨. 이렇게 무사히 몸 건강한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더 편안해지네요. 참, 사람 일 모른다고, 그렇죠? 그래도 언니 덕분에 병원비나 학비나 말도 못하죠. 정말 신세 많이 졌어요. 염치 없는 오빠나 엄마만 아니었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 소희가 옆에 있잖아요. 오빠 아니었으면 소희가 세상에 없었겠죠. 전 엄망보다 행복이 더 커요.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이혼한 지 약 4년이 채 안 되게 흘렀는데 아직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가끔 문자를 하십니다. 아직까지도 미련의 끈을 놓지 못하고 계신 거죠. 전 지금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이혼을 하고 이제 남자를 다시는 못 믿을 것 같았지만 이제 좀 쉬엄쉬엄 일하면서 딸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페이닥터를 두었었는데 페이닥터가 개원을 하는 와중에 도움을 주다가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심스럽게 잘 만나고 있는 상태랍니다. 딱 지금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딸아이와 오손도손 살면서 저를 위해주는 사람도 있으니 말이에요. 남에게 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어서 주절주절 말이 많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참 속은 시원하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